이번 차시는 200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반 김대중 정부 시절 경기 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부양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문제가 중요했는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해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부실 카드사는 금융기관의 연속적인 부도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신용카드사의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신용카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자금 유용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04년 카드 대란의 위협을 넘겨 카드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지원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4년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만기 연장 및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개인 워크아웃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더불어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신용불량 문제가 양호하게 수습이 되면서 2004년 초 382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2005년 말에는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와 로드맵을 구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노무현 정부에서 보이게 됩니다. 정부 관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과제 주요 추진 과정과 일정을 로드맵화하여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노사관계 등의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경제의 개방화를 지속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담이 적은 국가와 FTA를 추진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경제력이 큰 경제 주체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을 전략 기조로 삼습니다. 1998년부터 추진했던 칠레와의 FTA가 2004년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 자유무역연합, 아세안, 일본 등과 FTA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전략을 수정하게 되면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가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2006년 6월에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 4월에 협상을 타결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에서 한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FTA는 쌀, 쇠고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난항을 겪었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개편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수행 중인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 및 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되었으며 대체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와 함께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환경 기술, 나노 기술, 우주항공 기술, 문화 기술과 같이 소위 6T로 불리는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크게 확충하기도 합니다. 2003년 2조 3천억 수준에서 2007년 5조 5천억 수준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체 연구개발에서 이들 기술의 비중은 2003년 48%에서 2007년 63.5%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평균 경제 성장률은 4.3%를 기록했고 2003년 2.8%를 제외하면 나머지 해에는 4에서 5% 수준의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으며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는 형태의 정책 기조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인하하고 금산분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일종의 상반되는 국가 중심의 정책을 입안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국내 총생산 2%를 녹색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계획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 100만 가구 사업, 세계 4대 그린카 개발 강국, 온실가스 30% 감축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웁니다.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책의 이행을 점검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녹색 기술 및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무늬만 녹색 성장이지 전통적인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성과 경제 이익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특히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자원 외교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과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이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외교를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그리고 크루드 유전 개발, 볼리비아 리튬 사업, 인도네시아 및 남아공의 유연탄 광산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자원에너지 외교를 통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자원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고
현재 제2차 전지와 관련한 자원들의 가격과 수급 등을 고려한다면 효과가 있었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경제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 금융위기 상황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금융위기의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하였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2009년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은 0.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국가로 남게 됩니다. 2010년에는 6.1%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 GDP의 2.1%를 차지하는 때까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이게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에도 역시 1조 달러를 넘어선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결과 한국은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한 세계에서 9번째 국가로 기록이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